전강기라고 제가 그냥 붙여봤는데요. 아까 경제위에서 전강기,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나치, 2차 세계대전까지 정치위로 바뀝니다. 두 개의 세력이 이때 나타납니다. 하나가 나치즘, 파시즘, 그리고 민족사회주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이 나치가 아시겠지만 말로 사회주의를 표방했었던 것 혹시 기억을 하시겠는데, 제가 나치즘이나 파시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치즘이나 파시즘은 대공황 앞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그대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의회를 해산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의회를 해산시키고, 그러니까 합법적인 의회를 해산시키고 독재적인 정치로 들어간 것이 나치즘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민족사회주의 같은 경우들이 이 전강기 혹은 1차 세계대전 전후에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랑스 드레피스 사건이에요. 물론 그 제1차 세계대전 전에 일어난 거지만 이건 좌파 내에서 무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혹시 요즘 나온 책 중에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에밀 졸라의 서간집이 있어요. 혹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명문입니다. 이 사건을 다룬 거였고 명문이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데요. 그때 당시 막시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게 이제 드레피스 사건은 뭐였냐면 유대인 장교에 대해서 사실은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문제가 생겨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막시즘의 대답은 뭐였냐면, 이 사건은 프롤레타리아트와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 우리 나설 필요 없어라고 여전히 정치 밖에 물러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막시즘 태도였고요. 같은 사회주의자였는데 민족사회주의자의 대표였던 조레스가 민주공화국은, 당시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상상을 못하시겠지만 민주공화국은 부르주아적인 것만은 아니다며 공화국을 옹호해서 스타가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이런 민족사회주의가 유럽 전체를 한번 휩쓸어요. 이 역시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 민족사회주의가 사실은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치 참여해서 문제를, 민족주의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노동자 집단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라는 문제를 이때 제기합니다. 우리한테 공화국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민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작년에 이제 특검 문제로 전국 순회를, 잘 모르시고 전국 순회를 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하고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우리 국정개혁 해야 돼라고 당이 그다지 나서지 않을 때 거의 일주일 정도 전국 순회를 했었는데, 제가 전국 순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하고 좀 친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에 나서니?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다른 의원들은 별로 안 받았는데, 제가 노동 현장에 계속 다니는데 전국 순회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삼성은 아니었는데 어떤 비정규 노동자 집단이 지금 파업이나 뭐 이걸 해야 돼서 제가 가끔 초청을 받거든요. 전국 순회를 하기 위해서 거길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분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가면 되지, 네가 왜 가니?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물론 유사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정규직들에게는 이미 일상의 민주주의가 없어요. 이건 노동상권이 없습니다. 이미 일상의 민주주의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그리고 나는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할 시간도 없어. 왜냐하면 그건 일당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은 정치,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 민주주의가 조금 손상이 갔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그 다음에 도대체 비정규 문제를 대변하겠다는 네가 왜 우리한테 오지 않고 거기로 가니? 이런 질문을 저도 지금 받는데 이 당시는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막시즘이
이라는 좌파 운동이 노동자 계급을 대변한다는 운동은 우회 밖에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선언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 많은 노동자들이 물었겠죠. 그게 나한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건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치가 그만큼 일상 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의회 정치가. 사실은 그때도 우리나라도 별로 그렇지 못하지만 그때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막시즘이 저렇게 이 사건은 프롤레타리아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드레피스 이 데이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그것이 인종적 차별인지 유대인에 대한 차별인지를 규명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니? 혹은 나중에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기까지가 되는 거죠. 이런 인종적인 문제가.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니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노동자 계급이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의회를 참여하는 게 사실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도 살리고 전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공화국이 중요합니다 라고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민족사회주의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 어느 세력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일하는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국가가 설득한 유일한 국가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이 제 기억으로 1920년에 집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간기에 적어도 일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집단 중에 의회 정치에 참여해서 집권을 한 유일한 세력이 스웨덴이에요. 어쨌든 당시 스웨덴 사회민주당, 그래서 스웨덴이 그렇게 얘기가 많이 돼요.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의회 정치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일하는 시민의 보편적 연대, 즉 그 당시는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 알바냐 정규 노동자냐,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적어도 일하는 시민이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연대 주장이 기초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가끔 국민정당론이라 빅텐트론이 나오는데, 이게 그 기원이 스웨덴 3인당에서 그 당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인당 내에서 가장 강한 논쟁이 국민정당론이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그것도 육체노동자, 블루칼라를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국민정당? 무슨 국민의집? 무슨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노동자 집단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걸 충분히 설득해내, 혹은 동의를 해내. 그러니까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 모두에게 보편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 매우 보편적인 사회보장입니다. 그것을 노동자 정규직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일하는 시민한테 다 주는 것이, 심지어는 정규직 노동자들한테도 매우 유리하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지지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 있는 의회 정치를 만들어낸 과정이 거의 100년 후 과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그 당시에 여기에 성공해서 집권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다른 나라에서 나치즘이나 파시즘 좀 더 나아봤자 민족 사회주의 정도였다면 스웨덴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성장을 하고요. 이것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그 확대된 두 번째 계기가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치 우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2차 세계대전까지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사실은 시장 우위의 결과였다고 보여지는, 이걸 막지는 못했지만